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다 졸릴 시간인데 한국 정치의 고수를 모시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너머TV 닥간다 플러스. 오늘은 박성민 민 정치 컨설팅 대표와 함께 전국 상황, 지방선거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정치권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성민 대표님이 여기 주인이신데 제가 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제 주인 아닙니다. 제가 좀 어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방선거요 좀 놀라운 결과였어요? 아니면 예측하셨어요? 놀라운 결과죠. 제가 그런 그래요? 예측 잘은 못하는데 네. 뭐 끝나고 나서 우리 그냥 늘 하는 얘기, 이거 민심 무섭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옛날에 야구 해설하는 하일성 씨가 네. 흔히 야구 몰라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선거 몰라요. 예. 어디가 제일 놀라우셨어요? 어느 지역이? 저는 평택을 선거가 조금 약간 오. 격차가 좀 났잖아요. 네. 좀 제법 차이가 났고 뭐 그랬죠. 김용남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누가 될지 몰랐어요. 네. 세 명 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거기가 그래도 그 유이동 후보가 좀 차이 나게 이긴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점 5% 정도 차이나 좀 이겼죠. 났고, 전북하고 대구가 비슷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 네. 비슷하다는 어떤 얘기는 의미죠? 뭐냐면, 네. 대구도 선거 기간 내내 김부겸 좀 인물 괜찮고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 많았죠. 그러니 전북도 김관영 지사가 인물 면에서 못하지 않은데, 또 공천도 좀 억울하게 좀 날아간 것 같고, 네.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쭉 됐는데, 결과를 보면 두 군데 다 제법 차이가 났어요. 네. 그걸 보면 느낀 거는, 역시 아직까지 전북하고 대구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보수가 2018년에 부산은 넘어간 적이 있지만 대구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럼요. 또 전북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때 유일하게 2006년에 될 때도 거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김관영 찍고 싶고 김부겸 찍어야 되는 사람도 후폭풍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여기마저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당을 찍은 것 같고,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뭐 하여튼 여기 진짜 그건 정말 놀라운, 뭐 개표 과정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처음 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오세훈 후보?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구도는 매우 불리했던 거니까. 네. 구도의 불리함이 있는데, 디커플링이 계속 되고 있어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정원호 후보가 다 받질 못했고, 또 국민의힘의 낮은 정당 지지율보다 오세훈 후보는 매우 높았고, 네. 결국 구도가 불리한데 인물과 이슈가 결정적 역할을 말을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있죠. 선거에서 구도를 이기는 인물 정책 바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5대 35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55%를 넘고 부정평가가 35% 미치면 대체로 구도가 이 정도면 인물과 그러니까요. 이슈가 있어도 뒤집기 어렵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디커플링 같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이 다 따로 논다. 그 이유가 뭐냐? 각 당의 내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내전이 있으니까 결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전이 두 군데서 치러졌는데, 전북도지사 선거하고 평택을 선거, 여기서 뭐 서로 내전이 있으니까 이게 서울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역시 인물론. 네. 이거 뭐 서울시장 4번 하고 5번째 도전하는 분하고 이 정원호 구청장하고 좀 체급 차이가 났는데, 이 유리함을 믿고서 도전자가 인파이터로 좀 덤볐어야 되는데, 노무현 후보가 2002년에 여당 후보인데 야당처럼 싸우고, 이해창 후보가 야당인데 여당처럼 싸우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렇게 했다면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 측의 전략이라는 게 오세훈을 비판만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역에 부실 철근 사건 터졌다, 서소문 고가가 붕괴했다, 이러면
그게 오세훈에게 책임이 있지만 네. 정원호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더 잘 관리했을까 이 믿음을 못 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TV 토론을 피하지 말고 맞아요. 딱 오세훈 시장이 요건 하나만 갖고라도 한번 토론하자 그랬으면 자기 나가서 아 시장님 열심히 하셨고 이거 전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그 일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아 이거 정원호가 의외로 관리를 잘하겠구나 이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권 교체에 동의해도 그러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거를 못 보여주면 정권 교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정원호 쪽의 결과론이긴 하지만 선거 전략의 좀 미스. 그리고 역시 대통령은 아니라 그러지만 결과를 보면 부동산 이슈가 그렇죠. 영향을 뭐 강력하게 미친 것처럼 그 뭐 보이죠.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강벨트 쫙 예, 빨간색이잖아요. 객관적 데이터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그 강세 지역은 투표율이 조금 낮았고 네. 예. 낮은 이유가 그 내전 때문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구청장 후보가 얻은 표하고 그 뭐 서울시장이 얻은 표에 좀 차이가 나는 적이 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고 성북구청도 뭐 예를 들면 구청장은 19% 이겼는데 서울시장은 이긴 게지만 7%밖에 못 네. 이겼다든가 약간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후보의 무게감, 막 그런 그 체급 차이 이런 게 좀 있었고 오세훈 시장은 역시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또 이런 어려운 선거를 2010년에도 한번 치러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 3구에서 역전한 것처럼 강남 3구를 계속 공을 들였고 거기서 뭐 65% 이상 얻으면서 격차를 좀 냈죠. 거기서 한 30만 표 이긴 것 같아요. 거긴 많이 이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막판에 선거 개입성 여러 가지 메시지 발언 행위 이것도 좀 중도층에 아니 뭐 그거는 뭐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역 그 철근 나왔을 때 강력하게 개입을 좀 했고 실제로 뭐 서소문 국가는 또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근데 두 장면을 좀 꼽으라 그러면 저는 스타벅스 사건을 좀 지나치게 가지고 가서 20, 30대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투표 그 기표소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관리관이 아까 그러니까요.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 그러냐고 근데 이거 이러는데 어떠냐고 말하고 들어갔으면 괜찮을 텐데 나는 상관없어. 이리 와보라 괜찮다고 이게 아주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저는 거고요. 봅니다. 부산 북값 가볼게요. 부산 북값 한동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어요? 예, 그거는 뭐 저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죠.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보셨어요? 딱 어느 순간 딱 저런 어떤 행동 메시지를 보고 야 이길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좀 불리했잖아요. 근데 그 격차가 예. 딱 보니까 하정 후보가 이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잖아요. 40%를 못 넘고 네. 그 상태면 그럼 박민식 후보가 일정한 정도를 버텨줘야 25% 정도 그렇죠. 버텨줘야지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부산 수영망 때도 수영선거 때도 얘기했지만 그 한쪽이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구시장 얘기하고 전북도지사 선거를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내전이 전개가 돼도 결국 중요한 전선은 주전선은 상대 당하고의 전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한테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박민식 후보표가 계속 가라앉는 뭐 막판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좀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래서 아마 15%라도 유지가 된 거 아닌가. 오.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더 격차가 그래요? 났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이 묻었기 때문에 20%에서 15%로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면 더 떨어졌을 것 더 같아요.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서 15%도 안 되고 그냥 그 쉽게 이겼을 거다. 거기도 역시 하정 후보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약했죠. 선거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하정 후보가 나온 게 패착 같은데 저는 처음에 하정 우승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거는 나오려는 게 아니라 조국 오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는 하정우 나올 테니까 조국 오지 말라. 김두관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 조국이 평택 가니까 여기서 하정우 후보를 안 내면 나중에 그 원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뭐 전재수 후보가 시장 후보로서 얻은 표, 뭐 구청장 표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하정우 후보는 정말로 물론 상대가
대선 주자급인 한동훈 후보이긴 했지만 너무 못했다. 그거는 뭐 하정우 후보 탓을 할 수는 없고 네. 선거 경험이 없이 갑자기 가면 그렇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정청래 대표가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살피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냥 방치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저는 유형일까요? 거기는 동의를 왜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가 너무 중요한 선거지 네.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산의 유일한 의석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냈는데 지원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거기는 방치해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선거고 상대가 또 한동훈인데 한동훈한테 지도록 방치해둔다? 그러면 입을 타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긴 요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꼽으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다른 후보들 말고 그냥 한동훈 자체 놓고만 평가를 해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의 전략은 선명한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웠는데 네. 동부 전선은 내가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하고 싸우고 있는 거다.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가 가야 될 길이 한동훈 노선이냐 장동혁 노선이냐 결정해달라. 서부 전선에서는 나 하정우랑 싸우고 있는 거 아니다. 저 뒤에 있는 이재명이랑 싸우고 있는 거다. 네. 이재명이 누가 이겼을 때 누구한테 졌을 때 가장 아프겠냐. 나겠냐. 박민식이겠냐. 여기에 보면 부산의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분들이 그거는 이거 한동훈이 되면 분명하게 장동혁 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요인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처절하게 본인이 나홀로 선거 비슷하게 저쪽은 뭐 전직 대통령부터 뭐 새로 그냥 누르는데 약간 여기 조금 좀 외롭게? 약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저쪽은 엄청난 여당과 야당의 새가 있는데 여기 혼자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점들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우선. 그러니까 좀 절박감도 있어서 그 양자 구도 하에서요. 아무리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지만 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절실함을 보여줘서 다음에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큰 정치인 선택해 주려고 해서 그런 것만으로는 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렵잖아요. 삼자 구도하에서 무소속 후보가 연고도 없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역시 지난번에 2024년 총선 때 동탄에서 이준석 네, 후보가 네. 거기도 사실 삼자 구도로 뚫어내기 어려운 그렇죠. 데고 첫 번째 여조도 이번하고 비슷한 맞아요. 식으로 나온 건데 돌파를 해냈고 한동훈 후보도 어쨌든 장동혁의 노선과 명백히 박민식 후보는 뒤에 장동혁이 있는 거고 네. 주류가 있는 거니까 이 당에서 쫓겨난 분이고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당대표를 지냈는데 다 사실상 쫓겨난 거고 네. 그런 면이 비슷한 서사를 갖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좀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되는 걸 보면 네. 2024년까지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반격을 할 때 대선 주자급들은 좀 살려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다 살려놨고 그 승리해가는 과정들이 세 분 다 좀 처절하게 그러네요. 네, 큰 승리가 아니고 그저 1, 2%로 그냥 그러니까. 힘겹게들 다들 됐어요. 네, 야, 맞아요. 그것도 보면 참 민심 무섭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누가 숫자를 써내라 그래도 참 힘든 숫자를 써냈어요. 기성선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쨌든 대선 주자들을 좀 살려놔야겠다는 게 있었고 노선이 뚜렷하게 민주당한테 이기려면 이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라는 표현은 유이동 후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부지리죠. 뭐 거기 어부지리. 한 명 1대1로 붙었으면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예, 예. 김용남, 조국 이 두 후보가 거의 28, 27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한쪽으로 확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민주당.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의 분열에 의한 패배 아픔은 네. 저는 87년도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가 된 이래로 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얻은 대통령 직선이고 양김이 단일 후보 될 걸로 다 알았는데 네. 때가 나가도 제가 이겨. 저 6월 항쟁 때도 저도 거기 있었고요.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다 연설할 때 가봤거든요. 와, 100만 명씩 다 모아가지고 100만, 할게요. 200만. 노태 후보가 12월 10일 날 여의도 광장에서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조롱하는 거죠. 오늘이라 12월 16일 날이 대선 날인데 12월 10일 날 연설입니다. 오늘이라도 양김씨는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자. 오. 6월에 국민의 뜻이 뭐냐. 우리 여당한테는 직선제 받아라 이거고 야당한테는 둘이 한 명만 나와라 이거 아니냐. 이런데 그때 분열해서 28% 27% 얻어갖고 네. 33.6% 얻은 노태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야당의 실패는 저는 조국이 그때도 한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부산 올 배짱이 있냐. 그렇죠. 부산을 왔다면 저는 뭐 한동훈 그래도 나갔을 건데 그 3자 구도 했으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를 조금 뛰어본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막으니까 평택 갔고 평택 가면서 평택군이란 말도 좀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그 지방선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조국이란 분은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유시민도 지지하고 뭐 친문계들은 많이 지지를 좀 하면서 이게 그 좀 갈라졌죠. 김용남 후보를 낸 것도 네. 조국 당선시키려고 조금 그래요? 약한 후보 좀 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이제 네. 받은 거예요. 선거 지원도 잘 안 하고. 네. 야 근데 그 결과 둘 다 떨어졌으니까 타격이 큰 거죠. 이게 민주당이 상황 관리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조국 후보가 김어준 씨, 뭐 최욱 씨 이러한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들의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뒤처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됐을까요? 근데 조국이란 상징적인 인물이 있으니까 나가면 그 정도 인물 자기가 부산을 포기하고 오지 말라니까 내가 안 간다. 그 뭐 전재수 후보는 분명히 오지 말라 그랬을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단위까지 오지 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택을 가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거라고 거다.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좀 긴밀하게 얘기도 하고 어떤 읍소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것도. 근데 그 전엔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호남에 가서 배치 달라 그러지 않고 수도권 나갈 텐데 수도권에서 이 정도는 양보를 받아낼 네. 거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2020년 총선 때도 매우 안 좋을 때 본인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서 투표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이 방파제로 막아서 네.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는 거 도움도 줬고 대통령 선거 때도 좀 도움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 뭐 한번 돌아가는 문제 국회의원 하나 더 주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사면 복권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사면 복권 해주지 않느냐 네. 욕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에 그 민주당이 공천을 한 이유를 보면 지난번에 합당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면 조국 의원이 되면 조국 혁신당의 몸집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냥 홀몸도 아니고 저 뒤에는 친문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건 그 민주당이 사실은 이재명당 문재인당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호남에서 2028년에 경쟁도 할 수 있고 수도권도 그럴 수 있고 네. 또 아니면 그때 선거연대든지 통합을 하더라도 뭔가 몸값을 많이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이거 여기서 밟아야 된다 이런 판단들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루두루 작동하고 전당대회라는 것도 작동한 것 같고 다 2028년 총선도 좀 염두에 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싸움이 민주당과 조국 사이에 유시민 씨가 다른 것만 해도 이 말은 이게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네요. 민주당 후보는 저쪽에서 온 사람인데 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이게. 얘기네요. 그 이상한 구도잖아요. 매우 이상한. 김용남이 민주당 옷을 입고 싸우고 조국이 그 민주당 바깥에서 그 싸운다는 건 누가 봐도 약간 초현실적인 장면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 한교안을 찍겠다고 했던 그 표들 한 10%좀 있던 표들이 최종적으로 6%까지 떨어지면서 그래도 여기서는 저렇게 분열돼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유이동을 네. 밀어주면 네.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남 후보의 대부 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막판에 네거티브 공격을 안 당했다면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저쪽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조국 후보가 약한 후보에서 그냥 확 무너진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조국이란 분이 뒤에 아까 일정한 세력을 대변하는 측면이 좀 그렇죠. 있고 해서 그럼 3파전 처음에 무슨 뭐 3대 3대 3으로 막 여론조사 나오고 출구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가능성은 있었던 맞아요. 선거라고 누가 봐요. 돼도 이상하지 그 않아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87년도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은 다 가능성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였잖아요. 다 완전 자기 3파전으로 이름을 진짜 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으로 막 가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받았죠. 조국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알 수 없죠. 그건 왜냐하면 아니 진영 내에서는 당신 때문에 국민의 후보가 됐잖아. 그리고 진영을 이렇게 반으로 그냥 갈라치겠잖아. 당신 때문에 진영이 분열됐어.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 진영 내에서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이제 당시에 87년도하고 잠깐 비교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라 뭐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통일민주당이라는 당을 깨고 나가서 대선 한 달 전쯤에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김대중 후보가 나와서 3등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네. 끝났다. 네. 뭐 3등이 우선 덤태기 쓰는 거니까 그렇죠. 끝났다. 2등이었으면 모르는데 3등이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또 이제 바로 그냥 이듬해 총선 앞두고 소선구제가 생기면서 살아났으니까 조국 후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움직일 공간이 없죠. 당 대표도 그렇게 되니까 그건 좀 저는 평택을 갔을 때 좀 어려웠다고 느꼈던 게 부산은 본인이 YS부터 뭐 노무현 문재인 얘기까지 계속했고 부산에 뭐 정책 아들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평택은 가자마자 평택군 별로 관심도 없는 지역에다가 고덕신도시는 다 애들 키워갖고 우리 애들 얼마나 좋은 대학 보낼까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 데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시 비리에 좀 약간 네. 상징 인물처럼 돼 있고 거기서도 유희동 후보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유기동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 게 영향을 전 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를 봤을 때 정말 적절하지 않은 동네를 갔다. 평택이라는 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 선택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금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김용남 의원은 계속 거기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근데 그분 진짜 의혹이.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원래 수원에 처음에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수원 될 때 그때도 본인이 내세울 때 뭐라 하냐면 손학규 후보랑 싸웠는데 수원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서 수원에 온 사람하고 싸웁니다. 이러고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유희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평택 토박이는 본인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온 김용남과 평택을 위해 선거에 나온 유희동의 싸움 이렇게 돼서 그분이 또 수원 분으로 수원은 원래 수원고등학교하고 수성고등학교가 아주 그냥 라이벌 의식도 있고 막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 수원고등학교 출신으로 수원에 굉장한 정체성이 있는 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공천받아서 간다 민주당으로 그것도 평택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음에 나오기 어렵겠죠. 어렵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방송 활동도 좀 할 수가 없을 거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당분간 좀 정치적으로 쉬어서 가야 되겠네요. 쉴 수밖에 없어요. 쉬어야 되는데 이분이 선거를 사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딱 된 거는 2014년 보궐선거 한 번 된 거고 시장과 국회의원과 이걸 계속 번갈아 나오셨는데 심지어는 이제 당까지 바꿔갖고 나갔는데 깝깝한.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분도 조금 이제 조금 쉬면서 그리고 본인은 아마 이제 정치를 하려면 수원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보수정당에 있을 때는 수원에서 어려우니까 이제 뭐 강남 같은 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강남에 뭐 이제 밖에는 좀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평택 같은 데가 아니라 네. 수원으로 어떻게든 돌아가고 싶겠죠. 대구시장 선거 그냥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그냥 추경 후보가 될 줄 알으셨죠? 그건 그렇죠. 전망. 그 벽을 뚫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북도지사 선거하고 이걸 같은 걸로 보는데
정말 고민들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부겸 후보가 대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분인 것 알고 제가 어저께 어느 토론회 갔는데 거기 대구의 국회의원 한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승리다. 부끄럽다는 게 뭐가 부끄럽냐. 다 그런 건 아닌데 상징적으로 추경 후보를 찍은 표는 대구의 각오를 보고 찍은 표고 네. 김부겸을 찍은 표는 미래를 보고 찍은 표다. 다시 말하면 대구가 침체되어 있고 대구가 발전하려면 진짜 김부겸의 저 진정성을 우리가 좀 사야 되는 거다 이번에.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그 얘기잖아. 내가 파란 옷 입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지금 대구가 필요한 점이 내가 파란 옷 입었으니까 지금 선택해야 될 시간이다. 그 진정성 있는 상주 출신의 경북고 나오고 뭐 이런 분인데 그런데 대구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여기마저 무너진다면 그럼 보수가 그냥 딱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권한테 무릎 꿇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서 네. 이걸 못 해준 거라고 봐요. 전 전북도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김관영 찍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사람도 여기서 이원택이 안 되고 김관영이 됐다. 이건 뭐 정청래하고 뭐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내란 세력에게 무릎 꿇었다. 그런 느낌을 줄까 봐 그랬다고 봐요. 두 지역 다 상대방한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미안한데 이거는. 그래서 김부겸 후보나 김관영 후보에 대한 좀 미안함들은 조금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김부겸 후보가 정치적으로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죠. 2028년 그럼 총선 출마하고 2030년 대선 출마하고 이러한 스케줄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 95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부산시장 나가서 문정수 민주당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네. DJ의 지역 등권론 나오면서 영남의 지역주의가 그거 만평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원 사격 잘 받았냐고 DJ가. 그러니까 그 아군인 선포에 내가 맞았다. 네. 이번에는 조작기도 특검 이런 거 그냥 그렇죠. 그 대구에서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청래라고 하는 분으로 상징돼 그 이제 이런 말 참 쓰기 싫은데 그래도 문조 털레유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의 ABC론이라는 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 이걸로 국정을 끌고 가고 이것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도 우린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러면서 중도로 가고 이번에도 김영남 우리가 어쨌든 다 유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새로 인입된 사람들이 다 이걸 좀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를 좀 확장하자. 그러면 전당대회 당장 그 이재명 정청래 대표의 반대쪽에서 그걸 담지할 사람이 현재는 김민석 총리인 것처럼 공항사전에서도 분명히 네. 보이고 뭐 송영길 대표도 손 들고 저도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짜 외연가 확장 가능한 사람은 김부겸 아닙니까? 진짜 중도보수 영남의 본진까지도 들어가 볼 수 있는 이 당원들한테 어필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보이지만 그 카드로 그 살아는 있겠죠. 네. 졌지만 그래도 영남의 대구 경북에도 진정성 있게 가면 김부겸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라는 게 민주당 일각의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양평으로 갈지 수성으로 갈지 수성으로 갈지 집을 어떻게 할지 그게 제일 관심이 있더라고요. 양평 갔다가 또 2028년 선거 때만 오면 너는 선거 때만 오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대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은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예. 근데 뭐 그 당 대표는 가능성은 뭐 당원들 때문에 뭐 높지 않다고 해도 네. 이번 대구시장을 수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퇴한 분인데. 2014년에는 대구시장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대구시장 거쳐서 대선 한번 가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총리 했잖아요. 네. 이제 대구시장이 아주 절실한 분은 아니에요. 네. 전 대구시장을 꼭 해야만 대선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 졌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대선 경선에 영남 후보로서 뛰어들 수 있는 속된 표현이면 미천은 좀 마련했다. 근데 2030년도까지 4년이라는 정치적인 공백기가 김부겸 후보에게 기회를 허락할까 쉬어 있으면 그건 뭐 어차피 은퇴하신 분인데 뭐 네. 어차피 정치적은 끝났던 분이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도 가능성이 예, 있다. 그렇죠. 아니 그 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예, 그런 생각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오세훈, 한동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을 살려줬잖아요. 보수가 이 두 사람으로 재편되고 2030년에는 이 두 사람의 경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거는 지금 이준석 너무 앞서 나간 2030년 얘기는 너무 앞서간 거고 당장 2028년 얘기하기에도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묶여 있고 네. 한동훈 의원은 당 밖에 있고 오늘 원내대표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당장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그렇죠. 거고 오세훈 시장 지금 당장 못 움직일 거고 상징적으로는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이 그 대선 주자 이준석 개혁진당 대표도 당 밖에 있고 다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2018년 총선이 다가오면 뭐 지금 그 당권파들이 아니라 이쪽으로 뭐 조금씩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는 판단해 볼 것 같은데 그것도 당권파들은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택돔소리다. 그 택돔소리다. 무슨 우리가 그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관측해 볼 때는 아무리 여기서 버텨도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는 남의 선거니까 그렇지만 총선은 자기들 선거니까 네. 누가 나를 당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기준으로 옛날 홍준표 대표에서 박근혜 비대위로 넘어갈 때 보니까 박근혜 그렇게 욕하던 사람도 박근혜 비대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도 선거 떨어지게 생겼는데 뭐 그러니까 그때 가면 지금 제가 얼굴이 떠오르는데 지금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 또 어떤 의원들 다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몇 명 없지만 그분들도 선거 다가오면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럼 당분간 장동혁 체제는 유지되고 지탱이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우선 두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진작 물러났어야 될 뿐인데 절대 안 물러날 거라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 4명이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변화 없이 그냥 가겠죠. 아이고. 최근에 또 여론조사도 좀 민주당 그 여론조사가 좋아진 거는 네. 장동혁 대표는 뭐 본인이 뭐 이 선거에 기여하고 그래서 선거만 놓고 보면 3가지 선거 때문에 전리품 선거의 승리 목록을 써내려가면 민주당 쪽이 훨씬 길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국민 입장으로 훅 기울 건데 그 기우는 게 서울시장 선거, 평택을 선거, 부산 북갑 선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장동혁 대표가 안 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긴 거 아닙니까? 네. 만일에 장동혁 대표가 좀 일찍 그만두거나 혁신선대위를 만들었다면 강원, 울산, 부산, 충남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남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 객관적인 그 팩트고.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궁금해요. 자기네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이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남부 벨트에서도 뭐 하남, 뭐 안산 이런 데도 이겼잖아요. 그 뭐 인물론이죠. 거기는 뭐 안산에 뭐 재선 도전도 그렇고 하남도 뭐 그 이현재 시장이 뭐 옛날에 5호선을 하남까지 끌고 들어가서 하나면 그런 게 좀 있고. 내가 당대표했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건 인식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는 그 안 물러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당분간은 계속 저렇게 상태로 가겠죠. 그러나 제 판단에는 그래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1년 지나면 1년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전당대회 치러야 될 거고 그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할 수 있는 지도부를 뽑게 될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게 순리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죠. 리더십이나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지만 지도자라면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은 당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전적인 책임이 있는 분인데 책임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선거를 이길 수 없는 주장을 계속 많이 해왔는데 그 각오보다도 앞으로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보수의 어쨌든 그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국제 정치도 엄청 많이 동맹관계도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3가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수의 다음에 차기 리더는 네.
대한민국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를 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수를 통합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기는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동욱 대표는 죄송하지만 셋 중에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 지키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네. 저기 제가 보면 이기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대선자는 제가 보기엔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보수를 통합할 능력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략적 비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렇게 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까지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장동욱 대표는 셋 다 지금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번에 이거 재선거를 이게 전 초현실적인데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도 초현실적인데 자기 당이 이긴 선거를 전면 재선거하자고 주장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네. 판사 출신이신데 전면 재선거라는 게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갖고 와야 될 텐데 자기네 당 오세훈 후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토론회 가서 그랬어요. 200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엘고가 전국 득표율이 더 조지 부시보다 높았다. 맞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플로리다 27명이 달려있는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플로리다가 중요한데 그 선거 관리가 개판이었어요. 마침 또 조지 부시의 동생인 제프 씨가 주지사거든요. 맞아요. 완전 뭐 부정선거로 주장할 만한 부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를 만들고 맞아요. 막 난리가 나. 소송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대선 후보 확정도 못 짓고 그러잖아요. 그게 카운티 뭐 법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대법원까지 갑니다. 개표를 하는데 다시 재검표를 하는데 그게 500몇 표 차이예요. 500몇 표 차이. 그 재검표를 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 네.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부실 투표용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도 5대 4로. 네. 5대 4예요. 얼마나 그게 팽팽했겠습니까? 네. 엘고가 그걸 바로 승복해요. 음. 연방 대법원이 결론을 냈다. 그 받아들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승복한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도 그 판단한 거고 요 엘고도 그 판단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가면 미국이 완전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욱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이거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갖고 부분적으로 이게 재선거가 필요한 지역 표 차이가 예를 들면 지금 뭐 기초의원 같은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이런 건 좀 맞아요. 하자. 이렇게 해야지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고 특검보다는 재선거다. 재선거다. 거꾸로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거보다는 특검 수사가 먼저고 특검보다는 국회가 먼저 국정조사 합시다. 근데 하여튼 정상적인 저는 이유는 딱 하나로 봐요. 재선거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아마 자기가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 4명이 물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자리 보존은 될 거라고 볼 거예요. 다만 의총을 하면 당신 물러나라. 이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엔 무슨 논리를 버텼냐. 내가 그럼 전당원 투표를 해갖고 나 걸 테니까 당신도 국회의원직 걸고 얘기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 나올 것 같아요. 네. 하도 화가 나니까 그럼 걸자. 네. 내 이번에 당신 재심 받으면 나 국회의원직 사퇴할게. 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당원들에게 이 결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이슈를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의심해 봅니다. 참 나쁜 당대표네요. 자기 당권 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닌가. 지도자라면 정치인이라면 국익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공익이고 그다음에 당익이고 마지막이 사익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은 국익이든 공익이든 당익을 사익에 다 밑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또 그분이 이 방송 들으면 불쾌하실 수 안 있겠는데 들어요, 우리 방송. 안 듣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럼. 전환길 고성국 방송만 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당신은 아니야. 난 당신 못 믿겠어. 당신 당대표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자회견과 어제 출국장에서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그건 제가 뭐 이 대통령이 아니까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네.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빌미를 제공했다. 네. 오직하면 민주당의 대변인도 그렇게 느끼니까 음.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당대회 때 개입한 거를 뭐 떠올리게 하는 듯이 얘기를 했다가 그만두셨죠, 사퇴했어요. 그분. 네. 예. 한시 전에 근데 사퇴했어요. 저 당도 제가 보니까 네. 역시 역정을 견디긴 쉬워도 풍요를 이기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연합이 뭔가 해체되는 느낌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붕괴한 게 선거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 내쫓으면서 선거연합 해체하면서 무너졌는데 맞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조국이란 분이 떨어졌는데 조국 개인이 아니고 아까 어떤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뭐 이 지금 뭐 친청인지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유시민의 ABC론과 유이재명 관련돼서 지금 논쟁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때는 확실히 부동산 정책도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 이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책임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공황 장면 보여줌으로써 명백한 신호를 보낸 거고 누가 봐도 이게 옛날에 그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 같으면 대통령이 전당대회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법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청래 대표가 공항 안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말라 그래도 공항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선거 때문에 바쁘신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혹시 나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간 거 아닌가? 혹시 그 생각은 안 해봤나? 그렇게 간이 클까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이건 상징적인 너무나 큰 장면인데 그럼 거기에 안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아이고 대통령님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또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맞지 하면 않느냐. 민주당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원래 수평적 당청 관계에 익숙하고 이러기 때문에 당 대표가 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비루하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했을 것 같지 않고 네. 오히려 네. 이렇게 그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한 저 민주당의 정서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김민석 총리 앉히려고 당 대표를 갖다가 본인이 뭐 책임이 없나? 정원로 누가 픽했어? 부동산 정책 누가 이렇게 드라이브 걸었어? 또 그리고 뭐 스타벅스나 뭐 투표용지 얘기도 그 책임을 좀 나눠야지 이걸 그냥 정청래 대표한테만 다 덮어씌울 수 있나? 네. 그리고 이 공항에도 나오지 못하게 했어?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말라 할 때 안 나갈 땐 속으로는 이게 꼭 나한테 안 나가는 게 나쁜 신호일까? 오, 그래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오늘 딴지일보에 본인이 여론의 풍향계라고 한 딴지일보에 또 글을 오랜만에 썼더라고요. 이렇게 민주주의는 뭐 역경을 이겨내고 막 여러 가지 또 멋있는 말을 했던데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의 분위기는 너 나오지 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런 생각하겠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강자보다는 약자를 좀 응원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탄압받고 할 때는 얼마나 편들고 했습니까? 지금은 강자 포지션에 지금 누가 봐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뭐 당대표로서 대통령 하자는 걸 잘 안 할 때는 강자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어준 뭐 방송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을 때만 해도 네. 거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뒤집어져 갖고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당대표를 기회가 왔다. 이번 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이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뒤집어진 듯한 느낌인데 약자 포지션에 서는 게 선거 나가는 사람은 나쁜 건 꼭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랬죠. 혼자 힘들게 치르는데 저기는 뭐 전직 대통령들부터 당대표부터 의원들 다 와서 네. 그러면 누굴 편들어 주겠습니까? 약자를 편들죠. 근데 분위기가 진짜 나오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읽혀지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거는 당대표 사퇴는 이미 뭐 늦었지만 당대표 연임 출마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쏘더라고요. 그 분위기는 계속 얘기를 합디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뭐 송영길도 그렇고 다들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나오려 그러는지 이 얘기를 보니까 나와서 꺾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안 나오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 안 나오는 게 신상이 좋지 않겠어? 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과연 여기 꺾일 건지. 근데 저걸 뚫고 나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강자와 약자 포지션에서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저는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1년 된 대통령과 이렇게 대들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통 잘 없죠.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를 한국 국민들이 한 번 있었어요.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건 있었죠. 네. 이중 권력 상태는. 서청원, 김무성. 청와대는 서청원 밀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훌륭한 보좌관이 있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훌륭한 보좌관 네. 장모라고. 장모 씨 집안의 모성철 씨라고. 아시네요. 그렇구나.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그때 막 상대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여론조사도 따로 다 해보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원래 유리했는데 네. 내란 청산만 대내에다가 선거를 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좀 밀어달라 그랬으면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네. 내란 청산을 너무 끌고 가고 계속 공소취소 특검 조작취소 특검이 누구 아이디어로 이 선거 직전에 이렇게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악재가 됐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까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사면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에서 맞아요. 뭐 항우여가 뭐 정의화 후보한테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깨지고 당대표 깨지고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판판이 청와대가 지고 있었어요. 박찬대 냈다가 지고 그렇죠. 뭐 대연제 폐지도 지고 맞아요. 지금 다 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뭐 그래 대통령이 뭐 하자 그래도 당이 그냥 무시하고 가고 그 결정판이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김어준 방송에서 출연자가 이 탄핵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권력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 수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갚아줘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권력이 이 무서운 맛을 좀 보라고 이렇게 할 텐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전략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것 때문에 꺾여서 안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오면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우리 박성민 대표님한테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물어보면 일단은 나가세요. 아니면 나가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전 나가라 그러겠습니다. 나가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안 나갈 명분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용히 예를 들면은 예우도 하고 다 하면 그리고 공항에도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천 대표 정말 수고하셨다고 당에서 열심히 했는데 대통령이 저도 좀 잘못한 게 있고 이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했으면 또 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뒤에서 조금 요번에 좀 지시는 게 어떻겠냐 이번 2기는 좀 제가 당의 호흡을 좀 맞출 수 있는 분하고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그러면 어떻겠냐고 점잖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대놓고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향해 싸운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되게 원래 그 정치적으로 크려면 대통령 자리 대통령한테 가까이 갈수록 대통령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대통령과 멀어질수록 대통령 자리로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특히 뭐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니아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들 다수가 정청래 대표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선거를 치러요? 권력과 맞서서? 당원. 그 당원의 힘이라는 게 제가 계속 얘기지만 민주당은 보수 정권하고 다르잖아요. 네. 보수 정당은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김영삼 정권,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 이런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하면 수평적 당청관계 말이 나오잖아요. 제발 좀 당도 좀 존중해달라.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란 말을 못 쓰는 정당입니다.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 그건 무슨 얘기냐. 지분이 많고 민주당이라는 당이 우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당원들이 지금 이 당의 주인이 누구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선관위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게 투표지 부족 사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감수성이 좀 떨어진 게 저렇게 2030이 자발적으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재선거 요구할 줄 몰랐거든요. 원인을 뭐라고 봐야 돼요? 그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외치는
그 동력 그건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네. 글쎄요. 나는 스타벅스 아무 생각 없이 잘 마시고 있는데 니들 거기 가서 그거 사 마시는 거 되게 이상한 놈이야. 그렇게 뿔이 났는데 네. 대통령이 지는 뭐 선거 관리도 못하면서 이 정부는 네. 아니 스타벅스 마케팅 실패한 게 더 커요? 아니면 선거 관리가 안 된 게 더 커요? 그렇죠. 이걸 묻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같은 느낌? 아니면은 헌법상의 고귀한 가치인 참정권을 이 인간들이 훼손시켰다. 이걸 뭐 우리 투표할 자유도 없애버렸다. 이거에 대한 분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다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는 일부는 뭐 재선거하지 않은 분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참정권 침해받았다 민주주의냐 이게 어떻게 선거도 못하는 나라가 되냐 이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 맞냐 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비상경으로 한번 나라를 망신시키더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걸로 또 망신시키냐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인 줄 알았더니 정치권 정말 개판이다. 네. 문화나 스포츠나 기업들이 뭐 이렇게 옛날 말을 국위선양을 해놓으면 어떻게 정치권은 이 모양이냐 이런 분노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는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이 아젠다 2030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개혁신당이잖아요. 이 아젠다에 상당히 좀 뒤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천하람 대표랑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뭐 가처분 신청도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에 주도적으로 좀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뭘 주도적으로 이걸 끌고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가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는 네.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네. 그러면 선고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선고소송 가면 법원에서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갖고 판단할 거고 네. 서울시장은 당락을 뒷바뀔 정도의 그 재선거 사유가 없다 그냥 갈 거고 네. 기초의원 강역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표차를 보겠죠. 네. 판단하겠죠.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대문에서 김용구 한나라당 후보하고 허인의 민주당 후보가 붙었어요. 네. 네. 김용구 후보가 약간 이겼어요. 10몇 표를 이겼어요. 근데 보니까 위장전입 김용구 후보를 찍으려고 위장전입 시킨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네. 제법 찾아냈어. 네. 그래갖고 이걸 법원으로 갔는데 법원의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표차가 10몇 표차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재선거를 요구 네. 그 재선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허인의 후보도 좀 그렇게 했어요. 네. 위장전입을. 그때 그게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재선거 결과는 한나라에서 홍준표 후보를 공천을 하고 여기는 허인의 후보가 다시 나와서 결국 홍준표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 그 판단 기준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요 얘기죠. 재선거와 관련된 거. 사법 처리는 이 선거 관리 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됐는지 여기에 의도성이 있는지 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지 오전부터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와 관련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수사 대상이고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재선거만 놓고 보자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수사를 하고 지금 수사 기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벌써 이미 다 검경 소환해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의자화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시의원 한 명만 이렇게 배출했잖아요. 여러 기대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이렇게 참 원하는 그런 득표를 못 얻었어요. 이 재선거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슈를 좀 주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개혁신당 위기인가요? 위기라고 봐야죠. 어려운 시간이라고 그건 봐야죠. 이준석 대표의 위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준석 대표 위기라고도 어떻게 봐야죠. 돌파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위기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개혁신당은 기대를 모았던 건데 네. 하나는 국민의힘의 당권파들하고 확실히 선명히 대비되는 그 노선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모였다는 게 이제 하나고 맞아요. 두 번째는 강력한 대선자 중에 한 명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준석.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흔들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이지만 이게 됨으로써 그 노선에 대한 것도 그 이미 공유하고 있는 거고 대선 주자 뭐 조사 나와봐야 되겠지만 선거 직후니까 오세훈 한동훈이 높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선거 결과 좋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뭐
조사 결과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기라고 봐야겠죠. 이대로 그냥 가야 됩니까? 2028년 총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네. 그 지금 오늘도 원내대표 있지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밖에서 지금 복당이 지금 불투명하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으로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저희 당권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버틸 텐데 저기 뭐 합당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뭘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다행히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이 다 지금 내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전 세 가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비전을 만드는 일을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안이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장동영 안보다 더 뛰어난 안 이렇게 우리는 네. 보수는 이렇게 재구성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이기는 전략. 네. 경기 남부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남부에서 이겨야 된다. 그 이기는 전략은 어떤 인물, 어떤 이슈로 해야 된다. 이기는 전략. 세 번째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그 헌신. 네. 예. 이 세 가지를 시간이 한 1년 남았는데 다 어려운 문제네요. 통합의 리더십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고 네. 이기는 전략은 상대적으로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전략적 비전에 관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네.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이준석의 계획은 이거다. 우리가 총선 이기고 대선 이겨서 민주당으로부터 정권 가져오려는 계획은 내 계획은 이거다. 이거를 좀 발표를 좀 해야겠죠. 뭐 재선거 요구하는 그 현장도 찾아가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또 SNS상에서 본인 의견을 자꾸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선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대선 담론? 주자금 그렇죠. 더 큰 거 이제 그 대중들이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걸 넘어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수가 하나가 될 거냐, 그러네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니들이 대안이라는 걸 좀 제시를 해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선거를 이기는 전략은 이 세 분 다 조금 그 감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개의 숙제는 세 분 다 그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님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참 박성민 대표님과 같은 그 말씀 하더라고요. 큰 화두를 던지고 큰 담론 던지고 비전 제시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가 무너진 게 두 가지 때문인데 이기는 능력이 사라졌고 네. 국정 운영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기는 능력은 요즘은 적게 지면 이겼다고 우기는 판이니까 적게 네. 졌는데 이겼다 그러면 총선 또 이런 결과 나오면 잘 싸웠다 그러고 대선 또 저도 또 그런 얘기하면 그러네요. 영원히 집권 안 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기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정 운영 능력.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지난 30년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도 아니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요. 하고 전작권 전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는 기업 로비펌 같은 역할만 한 거예요. 어떤 법안이 나오면 무조건 이래서 이건 상법이든 노동법이 나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면 타당한 얘기도 좀 있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그러네요. 리스크를 관리를 안 하고 이슈를 주도해 나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들고 나오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시대를 들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들도 아는구나. 세계화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의 기업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국민들에게 뭐가 안 돌아가고 있구나.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이걸 주가를 쫙 끌어올려 갖고 자산이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전통적인 보수 정당에서 했던 외교 안보 노선도 다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보수가 너무 게을른 거죠. 북한은 붕괴할 거고 뭐 한미 동맹 맺고 있으면 되고 시장에도 맡겨두면 된다. 그런 시장이 없어졌어요. 지금 국가 자본주의인데. 그러네요. 따라서 보수가 아까 말했지만 이 AI 시대나 이 국제 정세에 맞는 외교 독트린 뭐 안보 독트린 이거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아주 그냥 그 무슨 쇼츠에는 나오고 이런 맞아요. 거는 안 되니까 네. 그런 얘기를 그거 아니면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경쟁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참 고수들이 보는 눈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참 박성민 대표님과의 이 대담은 너무나 즐겁고 배운 것이 많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알겠습니다. 1시간 했으면. 네. 네, 지방선거 뭐 분석부터 보수나 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한번
차분하게 짚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민 대표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든 오늘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